사람 사이에서 오늘은 어떤 말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사람 사이 쉼표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매번 같은 말만 하지 마세요.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말을 해준 건데 왜 저런 반응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 표정을 보니 화가 난 것도 같고 서운한 것도 같고 뭔가 단단히 삐친 것 같습니다. 교회 끝나고 집사님한테 육아 조언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인사만 하고 피해갑니다. 성인 된 아들한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고 했더니 아빠는 요즘 세상 몰라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손자한테 수학 문제 풀이 알려주려 했더니 할아버지,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손을 확 뿌리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며느리한테, 후배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좋은 말 해줬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살아온 경험이 쓸모없는 건가? 요즘 사람들은 왜 어른 말을 잔소리로만 듣는 걸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말의 내용도 대부분 맞았을 겁니다. 실제로 당신은 그 길을 먼저 걸어봤고 뭐가 위험한지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입니다. 당신은 도와주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간섭하려고 한다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걱정돼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못 믿어서 한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랐죠. 그게 예의였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버릇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관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말을 듣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권위였다면 지금은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라고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믿지 못한다는 뜻이구나로 해석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만약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말들을 돌아봐야 하니까요. 좋은 의도였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였는지를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용기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말을 돌아보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언하려다가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 네 가지. 둘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조언 두 가지. 이 6가지를 이해하고 나면요. 당신의 말은 여전히 지혜롭대. 이제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싶어 하는 말이 될 겁니다.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더 많이 전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벽이 될 때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기뻤죠. 드디어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중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디카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임신 중에 커피를 마시면 어떡해. 내가 너희 아빠 낳을 때는 말이야. 커피는 쳐다도 안 봤어. 카페인이 애한테 안 좋다잖아. 요즘 엄마들은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디카페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임신 중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의사가 뭘 알아? 내가 3명 낳아봤는데.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뿌듯했죠. 내 말 듣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병원 예약 잡았다는 말도 안 하고 태교 어떻게 하는지도 안 물어보고 아기 이름도 혼자 지어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도움 주려는 건데 왜 나를 피하는 거지?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 여사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잘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커피 걱정한 것도 맞고, 손주 걱정한 것도 맞고, 경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봤으니까요. 진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상대방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멘토링 관계를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선배가 내 경험상 이런 말을 할 때 후배들 반응을 조사했더니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68%가 이렇게 느꼈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해봤다는 말이 내 방법이 맞다로 들리는 겁니다. 내 경험이 곧 진리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병원 의사가 디카페인은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시어머니는 나보다 의사보다 본인 경험을 더 믿으시는구나. 내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관심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세상 많이 바뀌었잖아요. 30년 전 육아 상식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100일까지 무조건 모유만 먹였는데 지금은 분유도 영양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기 엎드려 재웠는데 지금은 그러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임신 중에 커피 한 모금도 안 됐는데 지금은 디카페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전했고 영양학이 달라졌고 여성들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분명 소중하지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닌 겁니다. 30년 전 방식은 30년 전 정답이었던 거죠. 지금은 지금의 정답이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선배가 이렇게 말을 바꿨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땐 이런 점이 좋았어.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니까 후배들이 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답니다.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말은 강요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 두 번째 말은 참고입니다. 내 경험은 이래. 내 선택은 내가 해.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평생 글을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단 하나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 여사님 경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방법으로 건강한 아들 셋을 키워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만의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임신하는 거, 체질도 다르고, 병원 시스템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너희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한데 얘기 좀 들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오히려 물어옵니다. 어머니는 그땐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을 나누는 것과 경험을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만 살짝 바꾸면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옵니다.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오게 만드는 게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걱정인가? 75세 이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요. 45살에 20년 다닌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쳤나?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집 대출도 남았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다음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야,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벌써 45이야. 창업 실패하면 다시 취직도 어려워. 요즘 경기가 어떤데?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어때?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1년 넘게 고민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창업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일절 안 합니다. 전화해도 네, 잘 되고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끊어버립니다. 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진짜 걱정돼서 한 말인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걱정한 게 틀렸을까요? 아니죠. 진짜 걱정됩니다. 45세 창업이요? 리스크 어마어마합니다. 실패하면 재취업도 힘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미국 UCLA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조언할 때 녹음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라고 할 때 실제로 목소리 톤을 분석해 보니까요. 걱정 30%, 불신 70%였답니다.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달되는 건 넌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들이 들은 건 이겁니다. 아빠는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내 판단을 믿지 못하시는구나. 아빠 눈에 나는 여전히 철없는 애구나. 이 선생님은 정말 순수하게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손주들 대학 못 보낼까봐, 빚에 허덕일까봐. 진짜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 포장됐냐면요. 너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아빠 말대로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가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호적 통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 숨통을 조이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45살이면 인생 절반 산 사람이에요. 창업 리스크를 아빠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밤마다 엑셀 파일 열어서 수지 계산하고 아내랑 몇 달 동안 싸우면서 결정했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창업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이 결정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다입니다. 회사 다녀라가 아니라 준비는 어느 정도 했어? 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가도록 응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라고 할 때 진짜 상대방 걱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일까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 누가 편해질까요? 아들일까요? 아빠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식이 안전한 길로 가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그 불안을 아들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창업하면 나 걱정돼서 못 살아 마이너스 이건 아들 인생을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창업한다고? 와, 그 결정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니? 아빠도 젊었을 때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 넌 대단하다. 물론 걱정은 되지. 근데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다니까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요. 아들이 오히려 아빠한테 먼저 물어옵니다.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걱정을 가장한 조언은 사실 나의 불안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이 안전한 선택을 하면 내가 편해질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아들 몫입니다. 이 선생님 걱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진짜 걱정이 맞아요. 다만 그 걱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걱정되긴 하지. 근데 내가 결정했으면 아빠는 믿는다.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해.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막지 않고 믿어주는 거요.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72세 최 여사님 딸이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외손녀 둘 데리고 혼자 살면서 정말 악착같이 버팁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 여사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딸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관리 잘해야 돼. 혼자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애들 과자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면 안 돼. 애들 교육 신경 써. 엄마가 바쁘다고 애들 방치하면 큰일 나. 숙제 검사는 매일 해. 건강 챙겨. 내가 쓰러지면 애들은 누가 키워? 밥은 제때 먹어? 첫 달에 딸이 네, 엄마 했습니다. 2달째 알아요. 엄마 했습니다. 3달째부터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달째 되던 날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매번 같은 말만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것밖에 할 말 없어요. 소리 지르고는 우는 겁니다. 최 여사님도 울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좋은 말 해주는데 왜 저렇게 나와? 그날 이후로 딸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빠요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 여사님이 한 말 틀렸나요?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진짜 돈 관리 잘해야 되고, 애들 교육 신경 써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됩니다. 혼자 사는 엄마한테 이거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가 같은 조언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녹음해서 분석했어요. 평균 7.3번이었답니다. 같은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7주 동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조언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 조언 도움이 됐다. 85%. 두 번째 조언 그래. 또 한 번 들었다. 60%. 세 번째 조언부터 나 못 믿는구나. 78%. 세 번째부터는 조언이 아니라 의심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최 여사님이 매달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딸이 실제로 들은 건 이겁니다. 너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엉망이구나. 너는 변하지 않았어. 반복되는 조언은 상대방을 미완성품으로 고정시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다음 달에 또 같은 소리 듣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엄마 눈에는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뭘 해도 인정 못 받겠구나. 나는 평생 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최 여사님 딸은 진짜 잘하고 있었습니다. 돈 관리도 했어요. 가계부 쓰고 애들 과자도 줄이고 저축도 했습니다. 애들 교육도 신경 썼어요. 숙제 검사하고 책 읽어주고 주말엔 도서관도 데려갔습니다. 건강도 챙겼어요.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못 봤어요. 아니, 봤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입니다. 내 눈앞에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매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반복이 아니라 순간의 만남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대화는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새롭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과거 이미지를 계속 투사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달 전 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만난 딸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이미지를 씌웁니다. 이혼했을 때 우는 딸, 힘들어하던 딸, 무너져 있던 딸 마이너스 이 이미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반복되는 조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딸이 진짜로 힘들어서 도움을 청할 때요. 엄마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또 그 소리 하겠지. 돈 관리 잘하라, 애들 신경 쓰라, 건강 챙기라.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면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 반복하다가 진짜 늑대 왔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준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최 여사님이 정말로 해야 했던 건 뭘까요? 매달 같은 조언을 반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변화를 봐주는 거였습니다.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애들 학교 생활 잘한다며? 내가 잘 키우는구나. 혼자 이만큼 해내다니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줬으면요. 딸이 오히려 먼저 물어옵니다. 엄마, 요즘 큰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저축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인정받으면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잔소리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게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듣는 건 불신입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의 조언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언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것을요. 바로 인정입니다. 네 번째 정답보다 중요한 것. 70대 초반 박 선생님, 평생 수학교사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중2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붙들고 1시간째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도형 문제였어요. 공책에다가 이것저것 그려보고 지우고 또 그려보고 박 선생님이 슬쩍 옆에서 봤습니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다 못 참고 말했습니다.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보조선 긋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면 끝이야. 5분이면 풀려. 그러면서 손자 공책을 확 가져와서 풀이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갑자기 할아버지 손을 확 밀쳐내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 혼자 할 거야. 표정이 정말, 뭐랄까요? 짜증나고 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책 확 덮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저래? 나는 수학 선생이었는데 1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못해서 알려준 건데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박 선생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정답을 알려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손자가 버릇이 없는 건가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운 퍼즐을 줬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어른이 정답을 알려줌. B그룹 힌트만 주고 스스로 풀게 함. 결과가 어땠을까요? A그룹 아이들은 퍼즐을 확실히 빨리 풀었습니다. 5분 만에 완성. B그룹은 30분 걸렸습니다. 보세요. 정답 알려주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음날 비슷한 퍼즐을 또 줬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그룹 정답들은 애들 절반이 포기해버림. 어제는 선생님이 알려줬잖아요. B그룹 스스로 푼 애들 83%가 혼자 힘으로 풀어냄. 게다가 더 어려운 퍼즐에도 도전함.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A그룹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도와줬을 때 기분이 어땠어? 78%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창피했어요. 나는 못 푸는데 선생님은 쉽게 푸시니까 내가 멍청한 것 같았어요. 정답을 들은 아이들이 고마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낀 겁니다. 박 선생님 손자도 똑같았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5분 만에 딱딱 풀어버리니까요. 1시간 동안 씨름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느낀 거예요. 아, 나는 이것도 못 풀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쉽게 푸시는데. 할아버지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손자는 무시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정답부터 딱 말해버릴 때 상대방이 실제로 듣는 건 이겁니다. 너는 이걸 혼자 못 풀어. 내가 대신 해줄게.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헤매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내 방법대로 해. 박 선생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손자가 답답해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웠던 겁니다. 근데 정답을 먼저 제시하는 순간 손자의 생각하는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이미 답을 아는데 왜 빙빙 돌려야 하나? 지름길이 있는데 왜 험한 길로 가야 하나? 빨리 알려주는 게 효율적이잖아. 맞습니다. 효율적이긴 해요. 그 문제 하나는 빨리 풀립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1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냥 시간 낭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것들을 했어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실패 경험. 저 방법도 막히네, 또 다른 실패. 그럼 이건 어떨까? 새로운 시도. 아, 이 부분이 힌트인 것 같은데 발견의 기쁨. 이 모든 과정이 손자 머릿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5분 만에 정답을 척척 알려주면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아, 그냥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걸. 다음부터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물어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안 길러지는 겁니다. 기원전 400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평생 제자들 가르쳤는데요. 단 한 번도 정답을 직접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법을 지키는 게 정의 아닐까요? 그런가? 그럼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계속 질문만 던집니다. 제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주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될 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리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스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줬으니까요. 너는 스스로 답을 찾을 능력이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박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 1시간이나 붙들고 있네. 열심히 하는구나. 어디까지 풀었어?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봤어? 그 방법도 괜찮은데. 그럼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어떨까? 힌트만 살짝 줍니다. 정답은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손자가 그렇구나 하면서 스스로 풀어냅니다. 그 순간 손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 저 풀었어요.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진짜 도움입니다.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말해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의 역할은 때로 정답을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 시간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박 선생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답도 알고 계셨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손자에게도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배움이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5번째 허락 없이 한 결정. 77세 장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원생 손녀예요. 연애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의사랍니다.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는 남자. 장 선생님은 속으로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우리 손녀가 복도 많지. 의사 사위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뭐? 왜? 싸웠어? 아니요, 싸운 건 아닌데.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빠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르게 살고 싶거든요. 장 선생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정신 차려. 가치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요즘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착하고 성실하고 너 진짜 아끼잖아. 결혼은 현실이란다. 사랑만 갖고 밥 먹고 사냐? 할머니 말 들어. 그 남자 절대 놓치지 마.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손녀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 보내도 답장 없고 명절에도 안 옵니다. 어쩌다 통화하면 네, 잘 지내요. 이것만 말하고 끊어버립니다. 장 선생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 선생님이 한 말 틀렸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진짜 의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직업 가진 남자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 맞아요. 결혼은 현실도 중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실이죠. 할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율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사람들한테 두 가지 선택을 줬습니다. 선택 내가 고른 것. 객관적으로는 별로임. 비선택 남이 골라준 것. 객관적으로는 훨씬 좋음.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택을 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답니다.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요. 왜냐고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반대로 비선택을 한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아도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장 선생님 손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요, 손녀가 할머니 말을 듣고 그 의사 남자친구랑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손녀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결정한 거야. 나는 사실 헤어지고 싶었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요.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화가 납니다. 할머니가 붙잡아서 결혼했는데 이 꼴이 됐잖아. 원망이 남편이 아니라 할머니한테 향하는 겁니다.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려는 조언이 왜 위험하냐면요. 상대방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손녀가 실제로 들은 건 이겁니다. 넌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할머니가 대신 결정해 줄게. 너 혼자 결정하면 인생 망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누가 삽니까? 손녀가 삽니다.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그 결과는 손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중요한 선택을 대신해 줄 권리도 없습니다. 손녀가 그 의사랑 헤어지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말을 들을 걸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게 손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후회하더라도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이 결정해 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원망 속에 삽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됩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장 선생님이 손녀를 정말 사랑했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진다니 많이 힘들겠다. 무슨 일 있었어?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어떤 부분에서? 할머니 생각에는 그 남자가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느낀 건 할머니랑 다를 수 있지. 내가 결정할 일이야. 혹시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렇게 말했다면요. 손녀가 할머니를 더 신뢰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내 편이구나.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손녀가 할머니한테 먼저 물어옵니다. 할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는 조언은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는 순간 그건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이렇게요. 최종 결정은 반드시 그 사람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존중입니다. 6번째 형제를 갈라놓는 한마디. 69세 박 여사님,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 작은아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큰아들은 안정적이죠.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아파트도 샀습니다. 작은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박 여사님 걱정거립니다.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전세 살면서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 먹다가 박 여사님이 작은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형은 내 나이 때 벌써 대리 달았어. 월급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래? 형처럼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으면 안 되겠니? 내 처지 생각해봐.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은데. 그 순간 밥상 분위기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아들도 어색하게 밥만 먹고 며느리는 눈치 보고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박 여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진짜 걱정돼서 한 말인데. 형제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건데 왜 저렇게 삐뚤어지나? 그날 이후로 작은아들이 명절에 잘 안 옵니다. 전화하면 바빠서요 하고 끊고 어쩌다 오면 밥만 먹고 바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큰아들한테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동생이랑 연락이 뜸해진 겁니다. 형제끼리도 어색해졌어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박 여사님이 한 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정말 그 나이에 대리였고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형제 관계를 20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형제와 비교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이요. 어른 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73%가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랑 관계가 소원했답니다. 더 심각한 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비교의 상처가 남아서 형제끼리 연락 끊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항상 형이랑 비교했어. 지금도 그 기억이 싫어.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안 아문다는 거예요. 비교를 포함한 조언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들이 실제로 들은 건 이겁니다. 넌 형보다 못해. 내 선택은 잘못됐어. 너는 실패작이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 박 여사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작은아들 잘 되라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큰아들은 조직 생활에 적성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규칙적인 게 편하고 회사 다니는 게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작은아들은요, 창의적인 작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수입이 불안정해도 자기가 디자인한 작품 보면서
뿌듯해하는 사람. 둘 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큰아들 삶이 정답이고 작은아들 삶이 오답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비교하는 순간요. 한 아들의 삶은 기준이 되고 다른 아들의 삶은 부족함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교당하는 쪽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의 기준이 된 큰아들도 불편합니다. 어머니가 또 동생 앞에서 나 얘기를 하셨구나. 내가 잘해서 동생이 비교당하는구나. 동생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미안하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동생한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전화하면 동생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는 형제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에서 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남보다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때 행복하다는 거죠.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비교하면요. 그 행복이 깨집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엄마 눈에는 내가 실패자구나. 박 여사님이 정말로 작은 아들을 걱정했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힘든 점 많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디자인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내 작품 보면 엄마도 뿌듯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이렇게 말했다면요. 작은 아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을 겁니다. 엄마, 사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왔을 거예요. 비교를 포함한 조언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우리는 격려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낫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겁니다. 큰애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작은애는 창의적인 일 잘하네. 둘 다 제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는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인정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경험을 앞세운 조언, 걱정을 가장한 조언, 반복되는 조언, 정답부터 말해버리는 조언,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는 조언, 비교를 포함한 조언. 혹시 이 6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아, 나도 이런 말 했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니까요.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랬고, 다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했던 조언의 내용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고, 진심 어린 걱정이었고, 정말 상대방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만요,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때로 상대방에게 다르게 들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간섭하려고 한다고 들었고, 우리가 걱정돼서 했는데 상대방은 못 믿어서 한다고 느꼈고, 우리가 잘 되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부족하다고 한다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우리 잘못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다들 네 하고 따랐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당연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권이었고, 걱정돼서 하는 마리아가 사랑의 표현이었고, 형은 이렇게 했는데가 격려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릅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40대, 50대가 됐어요. 후배들도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손주들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입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힘이 셉니다. 조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한다는 건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요. 할머니, 조언 좀 해주세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진짜로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나눔으로, 정답이 아니라 참고로, 가르침이 아니라 동행으로. 나는 이렇게 해봤어. 근데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많이 알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것. 옳은 길을 알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주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그걸 참고 믿어주는 것.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지켜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조언이 존중으로 들리려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듣고 판단하기 전에 공감하고 조언하기 전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로 깊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지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어른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면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내일 자녀를 만날 때, 다음 주 손주를 볼 때, 다음 달 후배를 만날 때, 조금만 다르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대신 내 결정을 믿어.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 형은 이랬는데 대신 너는 내 길을 가는구나. 응원할게.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에서 자꾸 옛날 말버릇이 튀어나오려고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다르게 말하다 보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피하던 사람이 다가옵니다.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어른의 말이 힘을 갖는 순간은 가르칠 때가 아니라 기다려줄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갑시다. 사람 사이에 쉼표가 필요할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